먼저 모두 말씀하시면 소요를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말씀을 따로 별도로 드릴 게 없습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참 상황인 만큼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그 인식을 받아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무겁고 마음도 상당히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게 미력이라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자분들께 제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전화를 제가 일일이 받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선 저도 전화할 때가 있는데 전화가 겹쳐 계속 오니까 전화기가 사실은 거의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 나름대로 만나는 분들은 미팅들이 계속 잡혀 있고 그렇게 해서 전화를 못 받는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될 수 있으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면 합니다.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도 그것이 잘못하면 이제 국회의 소지가 있고 또 아니면은 이제 기자분 여러분들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서 오히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대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주시면 받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자유롭게 시위하시되 지금 자유한국당이 비대위원장을 모시면서 새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에 관한 내용 중심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리는 의미지만 축하드리고요. 먼저 일단 질문 드릴 것은 공천권이 없이 어떻게든 서영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공천권뿐이라는 게 사실 중론인데 이것 없이 어떻게 당을 기억할 것인가. 또 두 번째는 아직 비대위원이 지금 대국민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지금 인재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 가시화된 게 없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대위원 선임의 정권을 만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대위원 선정 및 그리고 지금 공석인 신속 뒷받침할 사무총장 같은 요직을 어떻게 임명권 행사하실 예정이고 그 인재 등용의 기준은 어떤 것이 될 것인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대위원 추천이 들어온 것은 어제 오후에 제가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제가 어떤 분들이 장원을 했고 어떤 분들을 추천했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바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을 지금 9명으로 할 거냐 11명으로 할 거냐 이걸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느 쪽이라든 당에서 들어오는 당연직이 있습니다. 당연직 두 분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두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서는 저희 비대위가 결정한 것을 전달하고 당내 원내로 이렇게 전달할 그 의원 초재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 2분 정도는 더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 우리 시민사회에 계신 여러 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연령대에 있어서나 또 성별에 있어서나 또 그 전문성에 있어서나 그렇게 다양한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을 주셨는데
사무총장을 비롯한 그 당직을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뭐 다 이야기하기보다 기본적인 제 마음속에 있는 거의 그 큰 흐름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새로운 어떤 가치와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가치와 그다음에 그 기치를 제대로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가치나 또 세울 그 기치가 옳은 방향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있고 앞으로 따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대단히 뭐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당원들께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부지런을 들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 이념 또 그다음에 기치 이것을 가장 잘 아는 분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임명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이 당의 안과 밖으로 또 내부로 빨리 전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저하고 오랫동안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중시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한승희 전 당원회 차장에게 골프 접대로 나왔다는 의혹 제기랑 관련해서 관련 입장을 접대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말하자면 그 프로암대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LPGA든 KLPGA든 정식 시합을 하기 전에 프로암 대회가 있고 그 프로암 대회에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솔직히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골프 프로암 대회 골프를 한번 하고 뭐 오는 정도인데 그 비용이 과연 그 김영란법 말하자면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그 범위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어제 마침 제가 기사도 봤습니다만 당시에 그 대회를 주최했던 그 대표께서 그 범위를 넘지 않는 그 법의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 또한 저는 모르죠. 그래서 한번 기다려 주십시오. 서로 의견이 다르니 어느 쪽이 더 옳은 것인지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다. CBS 박성원 기자인데요. 네. 요번에 비대위 출범하기 전에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에서는 이제 요번에 출범하는 비대위의 총선 공천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권한을 주겠다고 했는데 인적 쇄신에 대한 뭔가 이 구상이 있으시면 좀 일각에서는 당협위원장 부정이 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수 통합에 대한 해서 또 어떤 생각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앞서 그 질문이 우리 한국경제기자께 주셨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또 질문이 나왔으니까 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천권을 어떤 형태로 저한테 공천권을 보장한다든가 준다고 해도 우선 제 자신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2020년인데 비대위가 아무리 길게 가도 그렇게까지 공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준다고 해요. 그때 가서 무슨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긴다, 뭘 한다 해도 그것은 정치적인 약속이고 서로가 지키기가 어려운 약속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공천권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제가 어떤 권한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굳이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당 대표로서 당의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은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과거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일 저런 일 아니면 이분하고 친하고 저분하고 친하고 했다는 그런 거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이미 한번 우리가 당협위원장 얼마 전에 한번 다 선출하고 조정하고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말씀드린 가치를 바로 세우고 이념 체계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또 그 기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에 정말 얼만큼 동참을 하느냐. 또 그 다음에 그 새롭게 세워진 그 가치나 어떤 이념 체계나 또 아니면 어떤 정책적 노선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이 다 정립되고 난 다음에 평가가 나오겠죠. 아, 이분은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분이고 이분은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없는 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 혼자 판단이 아니라 당 내에서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것이 가려질 겁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은 그렇게 말하자면 가려지는 분들이 정말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 같이 새로운 어떤 기치와 깃발을 들고 가치를 앞세워서 그 미래를 향해서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탈락자가 한 분도 안 계시게. 그렇게 할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념 체계가 전혀 다르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뭐 정책적인 방향을 도저히 같이 말하자면 공유하지 못하겠다는 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서로 길을 달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입니다. 한간에는 공천권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공천권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전당대회에 만약 출마를 해서 안 대표가 대통령 공천권이 성립이 되는데 물론 이제 좀 이르지만 당에서 수습하고 나면은 이제 차기 전당대회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나간다 안 나간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주십니다. 명확하게 답하겠습니다. 저는 비대위가 끝나면 전당대회에 제가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말하자면 비대위에서 저는 끝나야 됩니다. 비대위에서 끝나야 되고 다만 비대위를 잘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성공적으로 한 데에 따른 어떤 영향력 행사, 그것이 어떤 당에 대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당의 일에 개입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혁신위는 혁신위로서 이걸로서 끝내고 저 또한 비대위는 비대위로서 끝내고 비대위원장도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도리다. 이것이 물러나는 것이 한국 정치를 위해서 저는 맞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핵심 의식을 결정했는데요. 그 이후에 들어서는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정책들이 많이 뒤집어지고 이렇게 많이 반복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 것 같고요. 다만 이것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하고도 두고두고 아마 토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것이 뒤집어졌고 뒤집어지지 않은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 내려갔고 그 다음에 뭐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도 역시 뭐 크게 변화 없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때 참여정부 때 했던 특히 산업정책으로서의 신성장 동력 같은 거 저는 굉장히 제 나름대로 말하자면 뭐 정성을 많이 쏟았던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역시 이명박 정부 때 이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미 FTA라든가 그 다음에 또 제주 해군기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역시 그 연속성이 상당히 없지 않아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서로 역사 인식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들은 있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저는 아주 좀 글을 비판적인 글을 많이 쓰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역사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성공 신화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새로운 사회로 더 쫙 이렇게 뻗어나가는 새로운 가치관이나 그 역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했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상당 부분은 과거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에 그러한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에 좀 갇힌 듯한 모습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날카롭게 비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대통령이 지금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 역사의 아픔이죠. 우리 역사의 굉장히 참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 두 분의 잘못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두 분을 결국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뭐 우리 국민이고 또 뭐 자유한국당이고 좋게 보면은 또 넓게 보면 투표를 하는 우리 국민들이고 또 그분들을 감옥에 넣은 것도 우리 결국 대한민국 국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된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서 그 원인을 하나하나 교정해 나가서 우리 정치를 좀 더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지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좀 세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우리 사회도 그렇고 당 내부에도 지금은 그렇습니다만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못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받아들이고 또 어떤 분은 그 위에서 반성을 하고 아니면 어떤 분은 거기에 대해서 또 말하자면 좀 더 저항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이런 분이든 저런 분이든 간에 아마 똑같이 아마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두 분 대통령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 이야기보다도 이 당이 결국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다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으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데 거기에 더 열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황은별 기자입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제가 언제 한번 오히려 길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자들하고도 제가 토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평상시에 하는 말이 민주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위 진보 진영이라는 데서는 그 어떤 특정 가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 강한 가치 지향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게 뭔가 하면 인권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상생이라든가 평화라든가 통일이라든가 이런 가치를 점유하고 있다. 근데 한국의 이 보수 정치권이나 그렇지 않은 중도 정치권 또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그런 가치를 점유하는 데 있어서 좀 부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언뜻 생각할 때 도대체 이 당은 역사에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게 결국은 그 점유하고 있는 가치가 말해주는 것인데 그 부분이 지금 불명확하다. 그러면 저 개인에게 그러면 그 위원장께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당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당협위원장들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저를 보고 이야기하라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 중에 하나가 자율의 개념입니다. 자율의 개념입니다. 국가가 시민사회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이 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의 여러 주체들 그리고 공동체의 여러 주체들이 어떤 자율적으로 이 국가를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가의 경쟁력과 혁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질서를 저는 사실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러면 자율적이고 공동체가 자율적으로만 가서 끝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국가가 거기서 시장 모순과 그 다음에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당연히 국가가 보완적인 그런 보충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복지부분 같은 거. 균형을 맞추고 기회의 균등을 맞추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게임의 룰을 공정하게 만들고 이게 다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보라든가 평화라든가 이게야말로 국가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자율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당원들과 저 밑바닥부터 우리 토론을 해오면서 제 생각이 옳다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그 의원님들께서 아니면 당원들께서 제시해 줘도 좋고 그것을 놓고서 치열하게 우리가 미래를 향한 논쟁을 하는 모습 그러면서 당원과 당협위원장이든 당원이든 아니면 지도자들이든 아니면 의원님들이든 이것은 일종의 지식당원 그 다음에 지식당협위원장 지식국회의원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